자,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후배 파악이고요. 선투자의 송범선 실장과 오늘 새롭게 조금 선보이시는 분인데요. 보넥스트 투자자문의 나현진 대표가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얘기.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남 탓하는 대통령은 뭐 똑같네요. 볼성산없다.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그건 개인적인 거고.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의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 자, 지금 강한 발언들, 우리, 나현진 대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 발언에 대해서는 그 연준의 독립성을 좀 침해했다라는 평가가 오면서 시장 하락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다만 그 발언으로 인해서 어떤 파월이 영향을 받아서 금리를 인하한다던가 뭐 이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트럼프하고 파월이 보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 차이, 이게 어제 발언에서 나타났던 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해임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는데 법적으로는 해석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할 거다라는 게 우세하단 말이죠.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그쵸. 그 서로 간의 갈등이 계속 심해지고 있죠. 예전부터 갈등이 심했는데 최근에 들어선 더 심해졌다라고 보고, 일단 파월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다. 동결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된 거 없다. 그래서 식료품이라던가 에너지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파월을 내쫓아야 된다. 내가 내보내겠다. 뭐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내보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일단은 그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로 갈등을 좀 잘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종합적인 우리가 매달마다 발표하는 지표가 있죠. 바로 CPI와 PPI가 있습니다. CPI를 좀 보시면은 2025년 1월에 이제 트럼프 집권하고 나서 그 당시 2025년 1월에 315.61이었어요. 근데 이제 2025년 2월에는 317.67까지 올랐고, 3월에는 319, 4월에는 319.80으로 이 CPI는 계속 올랐습니다. 이게 네. 의미하는 바는 지금 데이터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속적으로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식료품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좀 틀린 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PPI 지표, 그러니까 CPI는 생산자 물가지수고 CPI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죠. 네.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계속 올랐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계속 올랐습니다. 근데 PPI 같은 경우는 2025년 2월에 0.60이었는데 그 뒤로 떨어져가지고 최근에 4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나타났어요. 마이너스 0.4%.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는 좀 하락한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예를 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보다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중요하죠. 우리 체감상 물가 와닿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의 국민들 역시 소비자 물가지수가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심한 거는 저는 맞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네. 트럼프보다는 파월 말이 현재는 맞는 것 같고, 이런 점들에 따라서 트럼프가 좀 약간 억지 주장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연방준비법 제10조 섹션 10이라고 표현하네요. 정당한 사유, for cause, 뭐 영어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대통령이 연준 이사들을 해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당한 사유가 법률 위반, 직무태만, 부정행위 이 세 가지인데 어디에 지금 이걸 엮어야 직무태만?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하잖아요. 연준은 지금 송범선 실장이 말씀하신 CPI나 물가지표를 보고 추이에 따라서 FOMC라는 걸 거쳐서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막 보고 대통령이 금리 인하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 막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직무를 배제한다, 그러니까 직무에서 이제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법률 그- 위반 직무태만. 네, 연준도 4년 임기가 보장이 돼 있는 의장 임기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임의대로 그 교체를 한다던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CPI를 보고 경기를 평가한다고 했던 파월 의장의 발언도 일리가 있는 발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한 그 경기 둔화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인플레 우려는 없다라고 했던 부분은 뭐 식료품 가격이라던가 뭐 그 유가 같은 그 실제 생활 밀착형 그 물가에 대해서만 평가를 했던 발언이고요. CPI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비, 의료비 같은 그 사회 기조적인 그 영향을 주는 인플레이션 수치는 지금도 내려오지 않고 3%대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를 인하를 좀 더 서둘렀다라고 하면 달러 가치에 대해서 이제 흔들릴 수 있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의 가속화가 더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파월의 판단이 조금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원하는 건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자산 가치의 이제 뭐 그 상승 그리고 경기 우려를 이렇게 경기 둔화를 조금 더 그 풀게 되는 그런 영향을 좀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시장을 보고 있는 이제 관점의 차이가 조금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뭐 어떤 그런 행보들, 관세, 그다음에 지금 연준과의 불협화음, 뭐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에 대한 시장 반응은 되게 거칠은 편인데, 미국에서 이제 자산들이 빠져나와서 어딘가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또 막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자산인 이 유동 플로우라는 거는 항상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빠져나온 돈이 일본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JGB, 일본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고, 일본에 그래서 엔화 가치가 또 절상이 되고, 우리는 옆에 있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영향은 받는데, 문제는 어제까지는 그런 대로 원화 가치도 같이 절상이 돼서 주식시장이 타격을 크게 받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조금 이례적으로 달러 약세에 원화도 약세를 같이 나타내고 있거든요.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어떨까요, 성범선 실장님? 그렇죠. 지금 달러가 사실상 지금 3년 내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네. 자산에 급락하는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우리 원화적인 부분과 맞물리면서 크게 우리나라는 원달러 환율이 아직도 1,400원 위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달러도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지만 우리 원화 역시 뭐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일본은 또 괜찮은 기조라서 이거는 또 우리나라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 네. 강세는 뭐 해석은 여러 가지지만, 뭐 보통의 이제 안전자산으로서의 일본 네. 엔화, 또 스위스 프랑, 뭐 금 같은 것들로 네. 지금 자산이 가잖아요. 어제는 일부 또 비트코인으로도 일부 가고, 음, 그러니까 달러를 못 믿겠다라고 지금 약간 의심들은 되고, 중국도 중앙정부, 중국 정부에서 지방 지역 은행들한테 달러 매수를 잠정적으로 보류하라고 지시를 했고, 실제 중국의 큰 손들은 미국의 PF를 죄송합니다. 사모펀드에서 돈을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엉키고 있다 봐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달러가 약화가 되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일본 엔화도 그렇지만 금이 엄청나게 좀 선호를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온스당 3,400달러를 넘었다가 지금 3,328달러. 예, 엄청나게 3,425달러까지 가는데 골드만삭스는 4,000 부르더라고요. 예, 또. 너무 지금 고점을 돌파해 나가는, 매일매일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지금 글로벌 스마트 머니가 좀 집중되는 시점이다, 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좀 소외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환율의 조정이라던가 금 이런 점들 좀 가정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역시 좀 큰 상승세가 나타났거든요.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그래서
비트코인 역시 약간 그런 도피처로서 3% 이상의 상승세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이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부활절도 있었는데 부활절 이후에 미국 증시가 이 정도로 크게 급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좀 쇼크가 크다. 현재 혼란스러운 시기다. 좀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뭐 그쪽 결과를 어찌 알겠습니까, 저희가? 네. 뭐 일단 지켜보자라는 거는 모호성이지만 뭐 그 밖에는 없는데. 네. 뭐 결론 일단 뭐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평가 한번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관세 전쟁이 시작돼 있는 상황에서 네.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아니면 뭐 그 경기 이렇게 돼버리면 달러의 자본 이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달러의 자본 이탈이 생김으로 인해서 엔화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금값도 뭐 3,40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고 그리고 뭐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자산 시장으로 이제 그 자본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원하던 그 미국 자산 시장이나 미국 그 경기를 그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곳으로 자본이 몰아간다라는 확신이 안 드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제 현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대로 그대로 이어간다고 하면 좀 미국의 전략이 조금 미스가 나지 않았을까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경기가 둔화됐는데 물가는 안 떨어지고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전 세계적으로 다 하향시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통화 정책, 기준금리 결정을 통한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정책과 재정 정책, 정부가 이제 돈을 풀어서 막 메꾸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통화 정책은 막혔고 재정 정책도 쓰려니까 뭐 돈이 없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제 추경 같은 거를 막 하잖아요. 추가 경정 예산을. 근데 이제 뭐 효과가 딱히 지금 두드러지지 않다 보니까 어찌됐건 미국에선 돈은 좀 나오는데 우리가 그걸 좀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줄 만한 매력 포인트도 좀 약한 거잖아요. 정치적인 지금 아직도 물론 대선 국면이긴 이제 접어들었고 장미 대선이라고도 하는데 시간이 한 달여 좀 남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헤더가 없으니까 명확하지는 않아요. 대선 주자마다 이제 정책들을 뿌려댄단 말이죠. 네. 오늘도 뭐 나온 얘기들이 지금 하루에 매일 나오죠. 뭐 오늘 환경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온실가스 뭐 이쪽에 그러니까 주제를 좀 전환해서 글로 좀 가보죠.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이제 오늘 그런 말들을 했는데 석탄 채굴 뭐 이런 것들을 좀 정지하겠다. 네. 석탄 관련된 것들.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2030년까지 가겠다는 목표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계속해서 정책적인 것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번에는 이제 세종시로의 이전 뭐 이런 것들 임기 내 이전하겠다라고 했고 그 전에는 이제 싱크탱크에서 어느 정도 좀 기본소득에 관련된 것들을 빼겠다 뭐 이런 점들도 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를 5,000포인트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도 발표를 했었죠.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과의 간담회들이 네, 있었죠. 그런 점들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친환경적으로 석탄 기조의 이런 에너지들을 이제는 없애고 왜냐하면 환경이 많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요 화면에 나오는 바와 같이 많은 환경 뭐 풍력이라던가 아니면 태양광 이런 쪽이 좀 주목이 된다 보고 있고 그린 케미칼이나 에코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상한가로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에코가 좀 들어간 약간의 친환경적인 흐름이 냄새가 나는 종목들이 좀 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단은 계속해서 돌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겁니다. 최근에 이제 그 세종시 관련해서도 지금 이전한다고 했는데도 관련주들이 좀 급락하는 양상들이 한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하한가를 가기도 하는 등 그렇기 때문에 정책 발표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내일 가면 또 새로운 정책을 들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전에 좀 미뤘던 정책 그런 것들이 좀 희석화되는 떨어지는 이런 양상들이 최근에 나타났거든요. 코나아이라던가 이런 기본소득 관련주도 최근 급락이 나타났고 네. 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손바뀜 현상이 계속 나타나니까 새로운 정책을 발빠르게 뭐 초 단위로 볼 수 없는 분들은 뭐 직장인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여유롭게 좀 정책 기조에서 좀 멀어진 그런 뭐 우리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
이런 쪽을 보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진짜 초단위로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막강한 후보들의 그런 정책들을 좀 따라가는 그런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막 난립하고 있네요. 지금 네. 정책도 뭐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비전 제시를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따라 시장이 이제 요동치고 춤추고 직접 연관성이 없은 걸 다 알면서도 그냥 머니 게임이죠. 시세가 움직이면은 다 따라가는 경향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당국도 뭐 예의주시한다고 하지만 뭐 예의주시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죠. 리딩방 뭐 이런 데서도 좀 뭐 난린 것 같은데 또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 뭐 이슈 또 막 묵네요. 예. 뭡니까 이게 또. 그래서 저도 잘 네. 몰라서. 그 한덕수 총리도 이번에 대선을 출마를 할지 안 할지 아직까지 뭐 결정된 건 명확하게 아니죠. 네. 나온 건 없는데 예. 지금 대선 기간이 굉장히 짧게 남았기 때문에 그 다른 대선에서 이제 그 대선 정책주들이 이제 순환매 했던 것보다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반도체법 나왔을 때 바로 움직이고 뭐 세종시 그리고 웹툰, 엔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빠르게 순환매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그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던 부분이나 아니면 그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됐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뭐 이런 거에 조금 더 이제 초점을 맞춰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한 세종시 이전 관련한 그 정책 같은 경우도 세종시로 이전을 한다는 그 가능성은 좀 더 어떤 후보가 돼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상법 개정안 이 최근에 문제가 많았는데 행정수도 이전이죠. 예. 네. 세종시로 자꾸 이동한다니까 세종시로 뭐가 서울시를 세종시로 이건 아닌 걸 거고. 아닙니다. 행정수도 이전. 그죠. 세종시 자체를 들어가지고 또 다른데 이것도 아닐 거고. 네.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한 번 더 여쭤봤고 행정수도의 이전은 어떤 인프라나 뭐 기반 시설 또 뭐 병행되는 것들이 좀 따라가겠죠. 뭐 사실 군 쪽도 뭐 분명히 연관성이 있을 거고 보안에 관련해서. 네. 네. 그리고 뭐 상법 개정안 관련까지 뭐 이 부분은 상법 개정안도 그 좀 어느 후보가 그 되더라도 네. 조금 더 이제 자회사 상장에 대한 뭐 분할 상장 이런 거에 대한 규제가 좀 더 많아지고 주주 이익에 대해서 침해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더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더 이 부분은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정책주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개념? 그것도 하나의 시장이고 시세니까 뭐 무시하기는 그렇고 추종하자니 불안하고 뭐 한덕수 국무총리 또 뭐 경기고 동문 이 얘기 또 와 이게 또 웃기네요. 네. 네. 고등학교 동문 이재명 후보는 어느 고등학교를 나오셨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네. 중요한 건 아니겠고. 네. 네. 자, 정책주나 이런 대선 테마주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인맥주는 일단은 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씨가 있잖아요. 박지만 씨가 이쥐. 예. 근데 막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에 이쥐가 급락을 했죠. 네. 그러고 친동생 관련주 물론 사이는 별로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친동생 관련주도 그런데 뭐 막 동문했는데 서로 이름도 모르고 잘 모르는 그런 친하지도 않고 이런 거 많잖아요. 인맥 관련주는 일단은 전 제외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도 세종시 관련해서는 좀 아직은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또 예전부터 말이 나왔던 거고 이게 이번에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옛날에 뭐 노무현 정권 이럴 때부터 말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또 다시 한번 말이 나오고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유라테크를 좀 보고 있는데요. 유라테크 같은 무슨 경우가 이유로? 네. 세종시 관련해서 좀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한가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다시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소폭씩 상승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막 지금 확 옮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안 되고 다른 후보가 대통령 돼도 세종시에 대한 이전은 옛날부터 말이 나왔기 때문에 네. 미국에는 워싱턴이 행정 수도고 또 뉴욕이 경제 수도인 것처럼 우리나라도 약간은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 서울이나 경기도에 너무 인구가 과밀화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지하철도 많이 파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막 싱크홀도 많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서울 경기권에서 많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야지 지하철도 안 파고 싱크홀도 안 생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세종시 이전에 대한 것들은 살아있고 유라테크 자체적으로도 종목이 괜찮습니다. 이 종목이 뭐 PBR 1에다가 PBR 11, PER 11, 배당도 본업이 2%. 뭔가요, 근데? 네? 본업이 뭔가? 이거는 이제 기술주죠. 기술주로 이제 자동차용 점화 코일, 뭐 자동차 부품 전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어쨌든 본업 자체도 지금 북미 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 매출도 꾸준히 잘 나오고 영업이익 순이익도 4년 연속 흑자로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유보율도 2000%로 높다 보니까 좀 유라테크가 좀 상당히 앞으로의 좀 테마단이 다시 한번 분다라고 했을 때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나현진 대표도 정책주 대선 뭐 국면에서의 어떤 전략? 네. 뭐 세종시 관련해서는 저도 뭐 좀 보고 있는 종목은 뭐 HL, DNI 같은 이제 예전에 세종 정부 청사를 건설했던 건설사 정도 종목이 있을 것 네.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그 지원법을 통해서 이제 뭐 퓨리오사 AI라던가 리벨리온에 대한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SV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뭐 나우 IB 이렇게 해서 그 벤처 캐피탈 쪽으로 창투나 이제 벤처. 창투 벤처 캐피탈 쪽으로 그러니까 지원이나 그러니까 그 법률 그 정책까지 전폭적인 지원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부분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오늘 트럼프 해외 쪽 이슈 뭐 어차피 안 다룰 수는 없고 뭐 반복적으로 다뤄드린 뭐 이런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거 한번 다뤘고요. 국내 이제 정책 이슈 두 가지 짚어봤습니다. 보넥스트 투자자문의 나현진 대표와 선투자 송범선 실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